자, 이제 31번 문제를 보죠. 여러분 이제 269페이지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판례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3번에 보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를 이전한다는 약정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가 인정된다. 이전한다는 약정 자체를 했다면 분묘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속적인 판례를 하나 보면요. 이전한다는 약정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분묘기준 소멸하고요. 내가 직접 그 분묘를 파내야지만 분묘기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정 자체만 하면 일단 소멸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분묘기준을 포기하는 거죠. 자, 32번에 보면 분묘기준과 관련된 판례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계속 나오죠. 일단은 합장을 위해서 쌍분이건 단분이건 무조건 다 쌍분 단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준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요. 그래서 1번 일단 틀린 부분이죠. 자, 일단 그리고 2번부터는 맞는데 2번부터 5번까지 일단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2번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죠. 자, 분묘의 점유면적이라면 분묘기지 면적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수 봉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 가리키는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랄 것이다. 자, 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내에서 면적 제한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50제곱미터를 분묘 설치했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허락받아가지고 분묘기지 인정되죠. 근데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와 설치 면적을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면 50제곱미터로 설치했을 때, 근데 이거를 그럼 30제곱미터면 분묘가 인정되고 나머지 20제곱미터는 인정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에 대한 그 인정되는 범위는 일단은 면적에 관계없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면적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거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 설치를 30제곱미터 제한한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이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냐 안 되느냐 면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3번 문제를 보면 개업공개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의뢰인에게 설명 내용 중 틀린 것은 3번에 보면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구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했을 때 또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지금 시효 취득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분묘 관리를 누가 하느냐 부분이에요. 종손이냐 연구자냐. 자, 종손이 분묘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분묘기지권은 누구에게 넘어간다? 일단 종손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묘를 수하고 봉제수는 제사 주재자는 원칙적으로 종손에게 있으므로 그 수호관리권도 누가 있다? 종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판례는 돈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뭐 분묘를 수호하겠다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게 되면 분묘에 대해서 이제 이장을 하죠. 이때 이장비가 나옵니다. 보상비가 나오는데 그 보상비를 종손이 아닌 연고자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소송 제기해서 누구한테 권한이 있냐를 알아두셔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례에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판례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34번 다음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옳지 않은 설명. 자, 2번에 보면 개인이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면 설치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을 과태료 처한다고 하는데요. 자, 개인 묘지 설치 후에 신고 안 하면요, 이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알아두시고요. 35번 자, 중개된 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3번에 보면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원상 회복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자, 그러면 36번 문제를 보죠. 자,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외국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일 때,
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이상. 자, 3번에 보면 3분의 이상 이렇게 되죠. 틀렸죠. 무조건 머릿속에 뭐를 2분의 1 이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37번. 개혁공개사가 외국인 토지법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이 가장 옳은 내용이네요. 자,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허가받아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어떻게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이죠. 자,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에 자, 상속으로 인해서 그럼 계약 외의원인이죠.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고 6월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법인이 외국 법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법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죠. 그러니까 시군구의 허가 이렇게 되죠. 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로부터 60일 이렇게 되죠. 자, 틀린 부분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8번 계약공개사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에 설명한 내용 틀린 것은 했는데요. 5번에 보면 외국인이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는데요. 자,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자,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과 계약 외의원인과 계속 보유 신고 있죠.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계약 외의원인과 계속 보유 신고는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반 시에 벌금이 아니죠. 39번 다음은 개혁공개사 갑이 토지 취득하고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토지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되는데요. 4번을 보면 외국인 등이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시군청에 허가를 받는다. 취득 후 15일 이내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죠. 취득하기 전에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40번 문제를 보죠. 다음은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등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을 내는데요. 2번을 보시죠.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계약 외의원인 계속보유 신고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는데요. 즉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은 어떻게 되고요? 300만 원이 과태료고요. 계약 외의원인과 계속보유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41번 외국인이 토지 취득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자. 1번에 보면 외국인이 자, 매매계약으로 국내 허가 대상 토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날이 아니라 허가 대상 외의 토지를 취득했다면 계약으로 그러면 반대급 이행 완료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번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를 매매계약으로 체결합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을 나서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3번에 보면 자, 지상권은요 외국인 토지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권리 설정은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허가죠. 자, 이거는 계약서를 제출한 후 60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아야지만 되는 거고, 전통사찰 보존,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전통사찰 보존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양도하고 절도가 받는 거지, 취득하고 절도가 받는 건 아니죠. 자, 42번, 다음 중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나 허가 시 제출하는 서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5번 보세요.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와 함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다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제출됩니다. 자, 왜 그러냐? 계약 체결 전에 하는 거죠.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서 제출하면 틀립니다. 합의서 이렇게 되면 되죠. 43번 개혁공개사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1번이에요. 경매로 토지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일로부터 계약 외의원인이죠. 6월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계약으로 토지 취득하지요. 그럼 체결일부터 60일. 문화재법범 지정문화재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허가받으면 취득할 수 있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에 대해서 30년 신고가 아니라 이거는 허가받아야죠. 계약 체결 전에 허가. 취득 허가 의무에 위반하여서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 효력 발생하지 않죠. 자, 44번 문제를 보죠. 다음 외국토지법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죠. 3번에 보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에서 이제 멈춰야 돼요. 6월 이내 있겠죠. 6월 이내. 자, 45번. 계약공개사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토지를 중개할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요. 1번에 보면 경매로 토지 취득을 한 경우 매각기일로부터 6월 이내 시장군수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경매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취득일로부터 6월이죠. 그럼 취득일이 언제다? 대금 완납일이죠. 그러니까 대금 완납일로부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46번부터는 확인설명서 작성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제를 저는 이제 틀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맞는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를 확인해 주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자, 46번에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5번 보죠. 자, 중개대상물건의 표시란에는 자, 토지, 소재지, 면적, 지목, 개별 공시가 등이 기재되며 건물의 준공연도, 전용 면적, 구조, 용도, 방향 등이 기재된다라고 했는데요. 개별 공시가는요. 개별 공시가는 거래 예정 금액란이 있죠. 거기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구역 표시란에 기재되는 것 아닙니다. 자, 47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2, 3, 4의 공통적인 사항들을 설명한 것이다. 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거기 보니까 1번, 2번, 4번, 5번은요. 1, 2, 4, 5는요. 이거는 확인설명서 1, 2, 3, 4에 모두 공통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3번을 보세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 충당금을 기재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요.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 충당금 이거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에만 기재되는 거고 자, 토지용에는 토지용과 그 다음에 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장기수선 충당이 빠집니다. 토지하고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뭐가 빠진다? 장기수선 충당이 빠진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거하고 비주거에만 기재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에 공통되는 부분이 아니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48번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벽면과 도배 상태는 대상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한다 라고 했는데요. 벽면과 도배는 벽면 도배란 상태란이 별도 있죠. 자, 이번에 확인설명서에 1km 이내에 비손해설 유무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 조세 관한 사항란에 매각 및 매입에 따른 조세 종료세율이 아니라 매입에 따른 취득조세죠. 그 다음에 실제 권리가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사항,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 법전 선고 유치권, 구축물 적치물, 임대차에 따른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전선을 기재한다라고 했는데 딱 하나가 지금 자 여기서 두 개네요. 두 개가 빠져야 돼요. 두 개가 구축물과 적치물. 구축물과 적치물은 확인설명서 1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토지에 있죠. 확인설명서 3에 있죠. 확인설명서 3에 자 확인설명서 3에는 토지용에는 구축물, 적치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란에 뭐가 있다. 이걸 갖다 끼고 빼고 하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에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까지죠. 판매 및 의료시설은 입지조건에 안 있는 거죠. 49번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1 작성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은 자 4번에 보세요. 내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조건, 비손시설은 자 개업공개사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라고 했는데요.
내부 썰물,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실제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은 자료 구에서 하는 부분이죠. 근데 비선호 시설은 개업공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란에 있습니다. 이거는 개업공개사 직접 확인하는 부분이죠. 자, 50번 문제를 보죠.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대상 물건 표시라는 토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1번이 맞네요. 반경 1km 비선호 시설 확인 설명서 2에는 비선호 시설이 없습니다.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있어요. 주거하고 비주거용만 있고, 주거하고 토지용이면 있죠. 다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비선호 시설은 주거하고 토지에만 있고, 비주거용에는 비선호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즉 확인 설명서 2에는 없고 1과 3에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폐 용지원 사항은 뭘 통해서? 시군조를 통해서 기재하는 거죠. 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 사항은 매도인들이 고지한 사항인 상가공을 임대차부터 부터 임대차, 법정청건 유치권,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등을 기재한다.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 자, 법정청건 유치권, 조각물 정원수까지는 괜찮은데 지상의 점유권 행사 여부는 어디에 있는 거? 토지용의 확인 설명서 3회에서 기재란이 있습니다. 자, 5번에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을 기재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경비실하고 관리 주차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은 입지 조건에 있는 부분이죠. 자, 51번 보죠. 주거용 건축물 중개단서 활용선 2의 주요 기재사항인가 1조 소음 진동 이런 환경 조건은 자, 여기에서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즉 확인설명서 2에는 없고요. 확인설명서 1 환경 조건은 확인설명서 1에만 있습니다. 주의를 하시고요. 자,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1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2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내부설, 환경조건 요소와 입지조건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 자, 그러면 다른 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입지조건을 보세요. 입지조건에서 보면 주거용은 도, 대, 주, 교판 이렇게 돼 있고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시설. 자, 비주거용은 자, 이거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공통되고 요거는 주거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소방, 나머지는 뭐 거의 똑같죠. 소방, 그 다음에 배수, 이건 내부 시설이죠. 소음, 환경, 교육, 입지, 진동, 환경, 수도, 내부 시설, 일조 환경, 판매 및 의료 입지, 그 다음에 도로 입지, 주차장 입지, 난방마실 요금금, 내부 시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부 시설은 공통되는 게 4개네요. 내부 시설은 똑같아요. 주거용과 근데 비주거의 내부 시설이 똑같습니다. 환경 조건은요. 비주거용에는 환경 조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공통되지 않죠.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뭐와 뭐가 지금 여러분들 공통되는 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입지 조건이 공통되죠. 그러면 뭐와 뭐가 있더라. 공통되는 게 주차장 공통되고 도로 공통되네요. 도로하고 주차장 빼놓고는 지금 뭐 대중교통은 일단 공통되지만 여긴 없네요.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도로 2개만 공통되죠. 그러니까 내부시설 4개 공통되고 환경 조건 아예 없습니다. 공통되는 게 없고요. 입지 조건은 2개가 공통되지. 자, 이게 실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사례들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자, 53번. 다음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의 중개단서 확인설명서 4를 작성하려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자,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단 목록 또는 임목의 생리 상태는 공장재단에 있어서 공장재단 목록과 공장재단 등기상 증명서를, 광업재단에 있어서는 광업재단 목록과 광업재단 등기상 증명서를, 임목에 있어서는 임목 재단 목록과 임목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근데 2번에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이 광업재단 목록, 공장재단 목록이 있죠. 그래서 임목도 임목재단 목록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임목재단 목록이 아니라 뭐다? 임목 등록 원부와 임목 등기상명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설명서 작성. 이건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이제 부동산 계약 실무 282페이지 들어갑니다. 계약 체결 전에 주의사항을 보죠. 일단 매도인과 소유권이 같은지, 위임장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자, 처분 능력 있는지 확인한다. 피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즉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자, 동의를 한다 해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성년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피하라 그랬죠. 왜냐면 공동 소유와 관련된 부분은 공유 지분 처분은 단독 처분이 가능하지만, 자, 공유 물에 대한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합유인 경우는 합유 지분과 합유물 전체적으로 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자, 상속재산의 경우는 상속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매수자 확인, 매도자 같은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하고 건축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일단은 뭐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 제위. 자, 도정법상 입주권이고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금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상의 분양권 이렇게 되죠. 권리는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 의무와 개업공개서 의무로 나눠지죠. 그럼 거래 당사자 의무는 거래 당사자끼리,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라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끼리는 공동신고 의무였다. 거래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공동으로 신고하라 해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놈이, 이때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개업공개서도 마찬가지죠. 서명 또는입니다. 날인은 1인이 신고하는데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가지고 일방이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요. 신고자 신분증 제시한다. 그런데 전자문서로도 가능한데, 그런데 일단은 전자문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단독 신고하는 자, 신고를 거부했을 때 단독 신고하는 자와 대리 신고,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자, 대리 신고할 때는요, 일단은 법인인 경우 위임장에다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 경우 위임장에다 신분증으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신고, 즉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줍니다. 그럼 개업공개사 신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하면 되면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신고서를 작성해서 마찬가지로 서명 또는 날입니다. 날인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소속공개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는데요. 갈 때는요. 근데 전자문서로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신고대행자, 소속공개사는 일단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관청의 업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자,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필증 즉시 교부준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신고 내용은 임계지, 그 다음에 소지목, 그 다음에 종면 실조계 이렇게 했습니다.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 지급일. 자, 중도금 잔금 및 그 지급일이죠.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입니다.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인 기한, 개업공개사항. 이 개업공개사항은 거래 당사자 신고밀등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개업공개사 신고밀등 해당되고요. 이거를 일단은 확인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즉시 신고필증 발급해주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신고내역 조사 들어가죠. 그래서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게 판단되는 경우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를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일단은 3천만 원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계약서 등 제출 요구할 수 있고, 계약서 등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가격 검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내역 조사 들어가고 가격 검증하죠. 가격 검증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국토교통장관이 검증 체계를 운영하게 되고요. 자, 시장군수청은 이제 검증을 하죠. 그걸 검증 결과를 세무서에 통보하고 또 시도지사에게 어떻게 한다? 보고를 하도록 됐어요.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시도지사는 15일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증 결과를 세무서에 통보하고 시도지사 보고한다.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이걸 취합해가지고 매월 15일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항을 일단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 해제된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 자,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해제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자, 신고서를 제출해가지고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개업공개사가 해제된 신고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개사 같이 서명면 날인하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를 확인하고 즉시 일단은 확인서를 교부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정정신청과 변경신고가 있는데, 자, 정정신청은요,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됐을 겁니다. 자, 그 교부받은 신고필증에 잘못 기재가 되면 정정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정정신청 잘못 기재된 사항이 뭐가 있다? 인지목, 그 다음에 면대종사 이랬죠. 자, 인지목, 면대종사 이렇게 됩니다. 자, 인지목, 면대종사 이건 뭐냐? 인과 관련된 부분이 뭐예요? 자, 이거는 매도인 매수인의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된다 그랬어요. 자,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부분인데 조심할 것,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제외된다 그랬어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면 이때는요, 신고를 다시 해줘야 돼요. 그 외에 이제 거래 지분, 지목, 면적, 퇴직금 비율, 종류,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됐죠. 자, 종류, 사무소지. 자, 이게 잘못 기재됐을 때 이때 일단은 정정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정정신청은 교부받은 신고필증에 수정해야 제출할 수 있는데 즉시 신고필증을 재교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변경신고는 내용이 변경됐을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변경신고는 내용이 변경됐을 때, 자, 지면, 조금, 그 다음에 지매부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지분, 면적, 조건기한, 금액, 그 다음에 또 지급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입니다. 매수인 변경과 부동산의 변경인데 공동매수, 다수물건일 때는 제외된다 그랬죠. 다수물건일 때 공동매수, 다수물건일 때 추가 교체는 제외된다 그랬죠. 그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내용이 서로 바뀌었을 때 이때는 자, 일단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특히 면적의 변경 시 금액이 변경되면 이때는 계약서 4번을 별도로 첨부하라 그랬고요. 자, 이제 이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확인해서 즉시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 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 보죠. 주택거래 신고는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제 지정된 경우에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주택거래 신고하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안 합니다. 주택법상에 근거 규정된. 그러면 이때 주택거래 신고를 하면 부동산거래 신고 안 하는데, 그럼 주택거래 신고 누가 하느냐? 자, 개업공개사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거래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가 중개줬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의해서 개업공개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신고서 작성에 제출하고 신고 대행하죠. 자,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전자문서로 가능한데 신고 대행은 못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와 비슷하죠. 자, 관청의 업무는 자,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데, 자, 여기에 6억이 초과됐을 때는 입주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뭘 초과됐을 때? 6억이 초과됐을 때. 자,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입주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 자,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 중에서 매수인이 작성하죠. 이때 매수인이 작성하면서 이제 개업공개서 주는데 공개를 원치 않을 때는 봉인 조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죠.
자, 신고내역 조사 들어가고 가격감정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정정 신청은 자, 주택거래 신고나 부동산 거래 신고 둘 다 정정 신청 규정이 있고요. 자, 변경 신고는 주택거래 신고 부분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정 신청에서 뭐가 바뀌었을 때 잔금지율이 바뀌었을 때와 그다음에 인증후 면대종사 요것이 잘못 기술처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잔금지율이 변경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자, 주택거래 신고를 지급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볼 텐데 자, 매수인과 매도인 부분에 보면 거래 지분 비율 있죠. 이런 이제 286페이지 거래 지분 비율, 매도인과 매수인 그 비율이 다 똑같아지면 되고요. 매수인 부분에 보면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를 외국인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라. 왜냐?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 부분에서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나 주택 거래 신고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외국인 토지법 신고를 안 하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분에서 보면 자, 종류에서 4번 부분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 분양금액 나오죠. 분양권과 입주권 부분에서 분양금액은 자, 분양권은 분양금액을 입주권은 자, 권리가격에다가 뭐를 추가 분담금을 할게요. 조합원 분양금액이죠. 이거를 기재하라 그랬고요. 자, 5번 소재지 면적 지목은 대장사의 면적 지목을 면적 부분을 하고요. 이때 자,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물과 단독건물로 나눠지죠. 집합건물은 전용면적, 단독건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 계약대상 면적에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단독건물은 일단 연면적, 집합건물은 전용면적을 기재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종전토지란 있죠. 이거는 입주권의 경우에만 기재하는 것으로서 거래금액란에 보면 거래금액은 자, 실제 거래금액에서 추가 부담금 합격을 뺀 제외된 금액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뭐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었고요. 서명 또는입니다. 밋이 아니라 서명 또는 자, 여러 부동산이 있다. 각각 거래대금을 다 각각 기재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확인하지 못한 기재할 수 없다면 별지로 해가지고 간인 처리하라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신고서 작성법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